위험하다. 지금 심지어는 뭐 이재명 딸 등등해서 완전 사당하러 가는 거 아니냐. 더구나 거대 야당이 사당하러 가는 것 때문에 큰 문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유호진 교수님과 조선 교수님이 개발제문을 10번쯤 서너 번 읽어봤는데 너무 짜증이 아니에요. 먼저 유호진 교수님 15분에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입니다. 저 오늘 뜻깊은 이 세미나 또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제일 발제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회생의 길인데 그래서 그 파트를 크게 우리 지금 위기의 행상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인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걸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탈출하는 길이 있는가 이게 대안은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앞에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은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광복 카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고전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참 워스트 시나리오 당신이 상상하는 그 무엇 이상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위기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객관적인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뭐 고전 정치학 그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것은 마키아벨리하고 잘 아시는 그 알렉시스 토크의 책입니다. 여기 뭐 우리가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 있겠습니다. 이런 책들은 사실 미국의 칼리지에 가면 1학년 때 교양으로 다 듣는 그 교양으로 읽는 책들이죠. 그래서 이걸 세상 저렇게 정치학이다 이런 말씀드리기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고전에서 얘기하는 심지어는 저자들도 한번 겪어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 당대의 청재들이 갖고 있던 추론을 가지고 상상했은 듯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다수의 폭정일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독재라 그러면 군주 독재, 과부정의 독재라고 하는 것은 그 독재의 독재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분명하죠. 그래서 타도할 대상도 분명하고 또 개혁할 대상도 분명하지만 다수가 폭정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영되는 그 밑에서 그 소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수의 남용.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1대 40%라고 했을 경우 바로 51%가 다수의 이름으로 지금 복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어떤 정치 문화에서 어떤 성역화, 5.18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기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알게 모르게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 사회 경제 전체를 지금 좀먹는 그런 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다수가 지배하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특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지배가 됩니다. 중간 수준의 지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평균화가 되는 것이고 사회적 중간 수준을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균적 수준이 되니까 모두 다 사실은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고 간에 아까 우리 양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고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정치 지도 체제를 가는 사실은 엘리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류를 인사권자에 앉혀놓으면 반드시 3류를 뽑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인사권을 주면 초인류를 뽑는다고 합니다. 왜?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인류는 초인류를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정치권이 2류들이 들어와서 3류를 뽑아가지고 지금 3류들과 놀고 있는 2류와 3류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크빌이 얘기했던 평균적 그리고 탁월함과 고상함이 표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족적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명예, 의무, 책임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기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성, 이 탁월성이 억제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다 이제 평균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창의성과 독창성이 억제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의 습속, 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냐 저는 제가 좀 비극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회계약 물론 가설입니다만 사회계약 이전에 자연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인간들에 대한 묘사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엠페도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야생동물보다도 더 비참하고 인간보다 더 사납고 길들이기 힘들며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덕이 탁월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사가 된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중간 수준의 정치가 나오는 것이 단기 정책 파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야를 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도 없고요. 지역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 예산하면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 깎는 게 일인데 예산 편성하는 때가 되면 전부 다 쪽지 예산책을 냅니다. 이건 국회 본연의 역할을 사실 벗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어디로 가냐? 연성전제주의로 가는 거죠. 연성전제주의를 가속화시킨 요인이 바로 개인주의와 사회적 고립인데 우리는 그 개인주의, 여기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점점 더 공적인 영역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떤 정책들이 이것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을 고립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개인은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점점 더 강력한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권력주의로 모여들어서 권력에 의존하는 그런 타율적인 그 분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상한 군중이 있습니다. 이상한 군중들은 뭐냐? 때로 몰려다니는 빨대 꽂기에 능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굉장히 영악하죠. 이런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권력이 어디인지 지방정치, 중앙정치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통합부가 연계되고 좀 이상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세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한국의 저는 정치 진영이 지금 아주 극단적인 이분화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서 설득의 정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죠. 메신저를 보는 것이고 이미 메신저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40대 40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있을 뿐이고 지금 설득의 정치가 합리성의 정치 그런 것들이 다 실종이 됐다. 옛날에는 그 뭐 정경유착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권력 유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권력이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경 유착이 아니라 정경 유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에 들어온 그 이르들이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저렇게 되다 보니까 토크분이 얘기했던 대중과 정당이 타락한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이랬습니다. 이 토양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어느 지도자가 탁월하게 한번 나와서 반짝하지만 그 시대를 지나면 다시 그 군중들이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이류를 얘기하고 상류를 얘기하지만 그 이류와 상류가 또 우리와 다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과 다르겠습니다. 바로 대중적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은 토크빌이 얘기했던 정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들을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대정당과 소정당을 얘기했습니다. 큰 정당, 큰 정당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토크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정당은 사회를 뒤집을 수가 있다. 근데 사회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이 대정당에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회를 뒤집는다 그러면 대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소정당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소정당은 사회를 흔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정당이 없습니다. 전부 사회를 흔드는 사익에 따라서 흔드는 소정당이 있을 뿐이죠. 자, 그래 대중은 그러면 어떠냐? 대중은 희망이 있느냐? 과거의 그 정치학 책들을 보면 그래서 대중에 대해서 있는 집단지성도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집단적 지혜? 전 객관적으로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에너지가 나온 것이 뭐 촛불이라든지 뭐 그런 다 보면 정파적으로 쓰고 다 소진됐다. 지금 개딸 정치,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그런 대중 정치가 갖고 있는 마지막 기대마저도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시가 갱신의 원천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희망은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탈출구는 뭐냐? 첫 번째는 개인의 사표나를 이제 방지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이겠지만 국가 정책이 가정, 혼인 뭐 이런 것들에 아주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문화를 좀 양성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향 평준화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법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실 최저임금이 거의 기준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대학에서 보면 근로학생들도 최저임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 최저임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최저임금 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최저임금 받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거의 7, 8년은 똑같이 최저임금. 이런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심리적인 지지대를 주고 희망을 주겠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인 초저출산, 국가적인 집단 자살의 문제, 저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원론적인 문제 같지만은 아까 우리 소명도 총장님께서 시민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도 바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이 무너지면 아무도 좋지 않고 열려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육이 없느냐? 교육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교육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지금 경찰 국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둑하면 무슨 교육받으러 나오라고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 무슨 인권교육, 성관계 교육, 학교 무슨 장애인 특별한 교육 이거 다 받아야 됩니다. 저 온라인 컴퓨터 켜놓고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 인권센터 소장이라서 그 교육을 하는데 정말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국가가 나서서 지금 도덕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국가가 하는 이거는 사실 경찰 국가가 하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습니다. 시민교육을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아까 경제 문제라든지 역사를 보는 바른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바로 이런 표준 시민교육을 취업하는데 거기다가 가점을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들 그냥 알아서 건너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딴 거 없습니다. 시험 과목에 들어가냐 자격증 주느냐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우리가 당위성을 갖고 여기다 좋은 커리큘럼을 개설해가지고 거기 좋은 강사를 붙이고 와서 들으라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떤 카먼 센스를 갖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것을 테스트한다. 그 자격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가점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대기업이 나서서 그걸 하는 순간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표준화되고 청년들이 다 그걸 듣게 되고 대학 교육이 다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책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 교육에 있어서. 자, 나머지는 뭐 제가 생략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제를 정리하는데 여기가 좋겠는데 첫째, 최저임금 문제 일본처럼 지역별로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로 그래서 한번 서로 경쟁해 보는 것이죠. 경쟁해서 어느 쪽이 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8시간. 이것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거,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주적 절차의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교육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불투명하게 강정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40%의 세금만 내는 사람들이 40%의 빨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음습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양식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예컨대 사회적 투명성의 끈을 만들어서 모든 걸 드러내는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유 설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너는 묻지마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에 대해서 무엇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거기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 하지만 사실 어떤 거부 처분을 하는데 이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의 해석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이유설시를 하도록 하면 규제는 저절로 완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찰 법원이나 도돌이표를 뭐 이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금지하고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경우에 바로 인사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정치 대개혁 입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정치 대개혁 입법을 추구하기가 좋은 때인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충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잃을 게 있으면 뭔가 자기들이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잘못하면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소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우리가 뭐 탄핵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국회의원 탄핵제로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 안 받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그러는데 어차피 자기들도 안 받는데 생색내는 거죠. 그러나 전선은 명확해질 겁니다. 아 정말 속 시원하다. 또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 아까 우리 양항재가 그랬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표 때문에, 저는 표 때문에가 아니고 정확하게 공천 때문에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 공천이 문제입니다. 예산적인 문제죠. 지금 지역적으로 다 나눠지는데. 그 공천의 문제는 뭐가 되냐? 국회의원 계속할 수 있으니까 공천 때문에 목매는 겁니다. 국회의원 계속 못하도록 하면 공천 때문에 목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개딸 묻히고입니까?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가 세 번 하고 못한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개딸이고 소신 있게 할 겁니다. 국회의원 네 번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 국힘에서 이런 거만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삼선 어때요? 삼선전인 거예요. 3선면 예. 2선전. 2선까지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 2심까지 유죄받으면 국회의원직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잖아요. 2심까지 유죄받았으면 대법원 가가지고 유죄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무죄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2심까지 유죄 분명히 못 받을 겁니다. 이거 당장 누구한테 해당돼? 이재명이한테 해당되잖아요. 자, 이런 거를 왜 못합니까? 국힘에서 얘기해야 돼요. 혹시라도 국힘에서 나도 혹시 뭐 걸려가지고 나 조기에 국회의원 잘릴까봐 이런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단임제인데 국회의원도 단임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용이다. 국힘이 무책임하게 질러도 됩니다. 자기 팔을 자르는 그 위험을 감사 막지 않고 절대 잘리지 않을 거니까 마음 놓고 지르고 그 공을 다 거야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국힘에 기대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지금 국회 입법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가 15분 지났어요. 예, 5만 몇 명 저희가 모으죠. 이 자유시장 연구원에서 상비병 5만 명만 모으면 대한민국 입법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기에는 국회의원 2심까지 문제 직무정지 공모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땅에서 조공연할 때는 공천할 때 일단 기소가 되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 지금은 2심 유죄 받고도 조공연 지금 국회의원까지 출마하는 말인데 단까지 좀 그러니까 단까지 만들고 자 우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칼럼으로 신문에 끼고 하신 거예요. 괜찮죠?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얼마든지 돼요. 다음에 우리 조선 교수님 앞에 분이 2분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샤품 사실은 도박제가 제가 정착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착들이라고 방식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교착 상태와 돌파 전략의 공동체인데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방송을 가지고 굉장히 뭐 천천히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는 가장 사나운 팔자에 한 150년을 지나고 왔고 48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의 교착, 위기, 해체, 걱정보다도 더 심한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냉전이 우리한테 축복이었습니다. 48년 민주공화국 헌법과 체제의 밖으로부터 지원, 내부로부터의 내이션스, 현대국가를 만드는데 냉전만큼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위기가 오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생각할 시기가 막 시작도 하기 전에 다른 모델도 없었을 때 69년 닉슨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냉전이 사실은 정치학자들, 정치학자들이 구분하는데 냉전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과 소련의 분리가 있고 미국과 중국이 아웃다운트는 접근을 하게 되고 그게 79년에 가면은 중국을 끌어냅니다. 즉 중국을 자유화시키면 세계 시스템이 단질화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큰 장기적인 환상.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세계 체제 관리.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핵 경쟁, 체제 경쟁을 해야 되지만 화석연료, 오펙 이후에 석유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약간의 중국을 중립을 우려를 한다 해서 중소금 위험을 기여를 해서 희신제의 외교혁명은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시련과 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79년도 카터 최악의 대통령이 인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동맹에 개입을 했죠. 그 시기 동안에 어쨌든 상표를 만들어내고 이 역사적인 제약
시련, 위기. 제가 만들어냈던 게 아마 중화학번의 가진 선택. 이거는 일본이 한 것도 아니고 독일이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창조적인 선택을 찬성 전략이었고, 그게 이제 이 72년 미국 대통령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끝나고 미국 출소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같이 동시에 됐고,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죠. 그 다음에 87년 2015년 이거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민주하고 밖으로는 탄핵전이고 세계화고 가장 최악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단임제 직선제를 통해서 쭉 왔다가 이것도 상당히 타락을 했지만 결과는 성과는 계속 지속적인 번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화 시대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국의 세계 말하는 침투, 패권 전략, 중화주의죠. 세계 체제의 변경, 주권 체제를 중화 체제로 변경시키려는 중국의 도발이 일반화가 되면서, 그거 시작된 거는 푸틴의 크리미아 침공, 그다음에 중국의 필리핀 군도의 환초의 군사 비행장 짓는 것. 그럼 미중 패권 경쟁이다, 그다음에 신냉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다시 우리의 체제를 말하자면 훨씬 더 고도화해야 되는 우리 내부적인 외부적인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있는데 이게 교착 상태로 보이지만 엄청나게 이 상태를 돌파해야 되는 엄청난 지금 뾰족한 수는 안 나오지만 그 엔트로피를 다시 넣고 갑니다. 역사는 항상 교착과 돌파가 이렇게 섞여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양형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플러스 알파로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한 게 지금까지 번영에 너무나 물질적 발전에만 집중한 걸 나머지 제도나 정신이나 말하자면 습속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와 타락에 대해서 좀 무신경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헌법기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기관인데도 법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이 아까 김대중 이야기했듯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월스트가 지나가도 그냥 무덤덤하게 가야 되고, 저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본말 전도에 대해서 너무 적응을 해버렸어요.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포마가 지금 파도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깨뜨려 보려고 하는 지성이 남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주권이 가져간 불법 부정선거 우리 경영에서 대한민국의 개표에 대해서 개표 조항의 1항에는 투표하고 투표소에 가져와서 개표한다 아니고, 2항에는 어떻게 되냐면 투표는 분류하는 행위로 그 분류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기계장치와 전자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원칙이 없고 개표의 원칙이 없는데 보조적인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법률가나 정치학자나 그 조항하고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논의할 때 먼저 개표 조항 언제 받을까요? 없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눈맞고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2002년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내 개인적으로 정치학적 사고는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선거를 무효로 나는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눈맞고 벗고 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컴퓨터에서 내가 종이로 포장된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도대체 제도가 있어야 되는 기본이 뭐고 본이 뭐고 말이 뭐고 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수검표를 했다고 여당이 이제 문제는 좀 무게성이 공명성이 돼 있거든요. 내가 물었어. 투표를 수검표를 하는데 수개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분위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걸 수기를 랜덤을 하면 이게 전자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돌격대로 나와서 검사까지 했던 당신의 마인드가 개표 조항을 봤느냐? 안 봤대, 모르겠대.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지.
그 다음에 인과가 구분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뭐 요새 난리치고 있는 한동훈과 김여사와 저기 마리 안투아네트의 그게 전부도 잘못된 선동을 이야기를 하고 전부 그거는 그냥 마리 안투아네트는 사치고 프랑스 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기 거짓말이 그냥 그걸 놓고 누구는 사기를 해 누구는 사과를 내가 요구를 했다 안 했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5.18을 지난번에 다시 한다고 하는 5.18 과거사 금융위원회에서 556억을 써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5.18 특별법으로 지금 나온 게 최종 확정되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체에서 도장을 찍는다면 나는 그거를 들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고발시킬 겁니다. 왜? 기존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후적으로 구성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사돈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 본말과 인과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되고 전부 이 문제는 조금 물질적으로 잘 살아지고 안정해졌다고 정신머리가 다 나간 상태를 너무나 그냥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신의 실종이다. 정신 깨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이 타락과 위기는 기본적으로 편전 정치, 정치적으로는 제 상승약수라고 그랬는데 야스프스키의 추구의 시대 이래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게 정치는 모든 것의 생성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관련된 요소가 정치이고 생각이고 뭐고 철학에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 이거 사실은 폭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디모크라시의 타락된 방식의 노모크라시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덕 정치 이거는 플루토크라시 건권 정치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권력이 도덕을 위해서 사적 이익 혹은 사적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할 거고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단적으로 문제를 교정하는 징후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다행히 반대처도 있고 지금 우리 K 디펜스도 있고 K 카치도 있고 이러니까 말하자면 나가는 데보다는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옳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보이는 거는 우리 정권 바꾸면 완전히 마피아 범죄 국가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결론상 이야기해드렸고 이거 다 우리가 상당히 믿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에 상당한 기회로 생각했다라고 한 자유공화파의 주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여론의 독립적 시행, 정의의 독립적 구현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속하고 활력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필수 요건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의제가 나오면서부터 있어야 될 게 그건데 대한민국은 이거 두 개가 업무 카르텔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단이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업무입니다. 소수가 모여서 얼굴 없이 조정하고 적당당하게 심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직 탄핵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또 탄핵의 난장판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권과 권력을 다하려고 하는 카르텔이 있습니다. 기회도 하지만 이번에 상태도 그렇고 소위 제도권 메이저 언론들 100년 이상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기업 아닙니까? 가장 오래된 또 대한민국의 정치 사부입니다. 그래서 이 난장판 정치는 저는 정치학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헌법 변경 시도로 이게 당하고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은 이거는 아까 반대처럼 문제보다 우리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결정,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사실은 52년 발족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승만이 의원대학제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을 하면서 양원제를 단원제로 맞춰줘서 소위 포족들의 이익들을 좀 맞춰주고 대신에 국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제로 만들어지고 그게 부활한 게 87년 체제의 대통령 직선제 계열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유가 됐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지금 벌써 막 급해가지고 처음에는 검사 탄핵에서 열풍이 부니까 판사 탄핵 보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 그러고 나오는데 아마 민노총이 돈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조폭 거대 야당은 소도 아닙니까?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 내 친구기다, 김영호 교수한테 우리는 대북 정책을 바꾸고 통일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냐? 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간 공이 위기 상태였습니다. 중소분쟁이 있었고 우리는 닉슨 닥터린 이후에 그게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자주 평화 통일 이론을 인정할 수 있는 게예요. 그냥 여기 보자. 근데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그거 윤학 씨가 올라가서 이야기할 때 할 수 없이 받습니다. 그 뒤에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민주화에 편승하거나 민주화의 숙주를 삼아서 움직였던 게 주사 아닙니까? 에이전트 무슨 무슨 추천상 진봉자입니까? 그냥 이권 카르텔,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서 운동권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권을 쫓는 부패공동체에 불과해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그쪽도 지금 거의 멸망의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수명 인정하려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 움직였을까요? 그런데 제발 대한민국은 윤정부는 지금 범죄 카르텔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찍었습니다. 즉 사법 전성합니다. 전격적이고 엄정하게 아까 저기 우리 황성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해보라는데 집중적으로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카르텔 헌법 납치도 지금 남은 하는 이 업무 카르텔 헌법 납치 헌법 개정 파에 말하자면 대표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8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결속 이 108명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홍준표 대표할 때도 90몇 석이 돼서 운명 계좌목표 소통합을 해서 이걸 막았는데 아예 본회의 본회의 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시켰는 건데 지금도 그런 108명인데 지금은 한파하고 그 이외파하고 워낙 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되는 거는 나는 뭐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헌법 헌정 체제가 납치다, 하이제킹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믿고 있었던 세력들, 전동이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탄핵이 지난번 탄핵이 문재인 세력이 한 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게 판결입니까? 작업적인 아무 그것도 없이 언론 한쪽은 혁명에 피를 흘리겠다 그러고 한쪽은 80%의 국민이 박근혜를 추방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여론을 전문가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절대 프랑스형 이혼 집정제 제도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번에 좀 보듯이 대한민국이 근거 없이 말하자면 업무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번 사태에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걸 막아내야 되고 그건 정말 배려 좀 하지 말고 윤통이든 뭐든 사람 인사도 좀 잘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핀치에 제 최고의 심철벽에 몰린 쪽이 윤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외와 관련된 해외의 복합, 세계의 복합 위기와 관련된 처리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 K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 등장 믿는 돕기를 발동을 시켰는데 이거 우리가 지성 시민단체라도 버텨줘야 될 비상시국이라고 하고 다음 이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앞으로의 1년은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정말 정신의 전쟁을 총력 정신의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너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시간이 적고 그거를 위해서 토론을 두 분은 5분씩 해주시고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막인환입니다.
주제 발표하신 분들 열정적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제목을 부분은 어느 정도 또 희망도 아까 축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 아직은 희망을 보기 어렵다는 뜻에서 제목을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점이었습니다. 벼랑이 뭡니까? 백척강두, 청길랑 떨어진 그랜드 캐니언 가면 한 1km 정도 되는 꼭대기입니다. 여기서 조국이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도둑대 정치들의 두목들이 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를 벼랑 앞에다 세워놓고 정치 좋지 하고 큰소리 치면서 25만 원씩 던져주면 몰려가서 받습니다. 여기다가 트로트 틀어주고 드라마를 틀어주면 사진을 찍자 하고 벼랑 끝에서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더 잘 나오게 하려면 한 발짝만 뒤로 가라. 조금만 더 뒤로 가라. 지금 그런 형국 같아요. 25만 원 부족하면 그 다음에 한 30만 원 던져주고 한 발만 더 뒤로 가. 뒤에는 청길남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철학자. 저는 그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저쪽 진영에서는 레닌의 전술 그대로 이때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는 자유가 생략된 자유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 수법을 쓰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유주의, 우리 복돌이 선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학자들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보다 자유주의 가치가 제일 크다. 쉽게 말하면은 북한 헌법도 보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란 말도 있고 공화라는 말도 있는데 북한 헌법은 유일하게 자유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민주주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벼랑 끝에 선 한국의 현실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의미에서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위기의 실태는 제 자료에 24페이지 이해하고 대략적으로 적었습니다만은 결국 정의를 내세우면서 등장한 이재명 일당들은 좋은 말로 하면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 정도지만은 사실은 도둑개들이죠. 클레프크라시라고 해서 도둑개 정치, 마적들의 정치입니다. 그 특징은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개인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국가를 내세우면서도 국고를 인기 영합적으로 탕진했어서 부자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를 보면은 1인당 평균 1억씩 재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도둑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둑대 정치의 두목, 쉽게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일당독재 체제를 끝까지 밀어주는 이렇게 해서 벼랑 끝에 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권력 분립을 무시하고 권력 분립 무시하는 방식이 바로 국가 권력의 해체인데 저는 사실 이번 해병대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특검 이야기를 할 때 왜 특검이 필요하냐. 해병대 최상병이 죽은 사건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맞지요 현재. 또 항명 사건.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어땠다. 그 사건은 군검찰, 군사법원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외압, 용산에서 외압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그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이거 보세요. 경찰하고 군사법원하고 공수처 세 군데가 최상병 죽음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 권력 해체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 전까지는 군검찰 한 군데서 그 세 건을 다 했습니다. 최상병 죽음 사건을.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와서 사망 사건을 경찰에 떼주고 군대 내부에 그 다음에 수사외압은 공수처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수처가 있는 국가에는 특검이 없습니다. 특검이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공수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다 갖다 놓고도 부족해서 또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국가 권력을 해체를 해서 도둑대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완결판은 제복에 대한 모독을 일습니다. 제복은 국군과 경찰이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 청문회 과정에서 나는 저 친구들은 저놈들은 아주 큰 원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국군에 대한 모독과 경찰을 해체하고 독점적 국가 권력을 해체해버리는. 그래서
자유우파의 위기 상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개의 기둥. 첫째, 정치계, 여당 국힘당을 여소야대 상황에 통장 못하고, 그 다음 정부, 용산의 무기력, 대통령제가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형해화가 됐다. 왜냐? 있으나 마나한 헌법상 대통령제는 무소불위한 입법 만능의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사실은요, 개헌하지 않고, 저는 개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개헌을 별로 안 내세웁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도 사실상 의원 중심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통과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시행하는 기관으로 만족해라. 그게 의원 중심 내각제지 뭡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의원 중심 내각제가 되려면 정부와 특히 대통령은 국회 해상권이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대통령제를 남겨놓으니까 우리나라는 국회 해상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대 야당은 탄핵권뿐만 아니라 각부 장관 해임 결의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들이, 저놈들이 헌법 개헌을 할 필요가 없지요. 내각제로 개헌을 하면은 의회 해상권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은 저는 사실은 망해봐야 안 망한다는 그 교훈. 저는 우리나라가요, 좋게 말하면 팍스 코리아나라고 해방 후 80년 다 됐지. 건국 이후 76년째. 저희들 세대, 저도 이제 70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 세대에서 보면은 한 80년대 올림픽 이후로 해서 우리가 거대한 그 중국, 소련이라고 했죠. 러시아, 일본한테 큰 소리 쳐본 유일한 세대,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수천 년 만에 러시아, 일본, 중국을 좀 우습게 보던 그 팍스 코리아나를 잠시 누렸다가 드디어 강대국의 몰락 사례처럼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결국 내부부터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드디어 벼랑 끝에 이제 섰다고,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면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힘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향후에도 정부 여당 국정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율이 오르게 내두겠습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그때그때 등락하는 여론 지지율에 대통령과 정부가 몰입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심정처럼 역사의 평가를 바라보고 다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이호정 교수님 발제하면 오히려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의 바람은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소수 야당, 여당으로서 제안, 여러 가지 아까 국회의원 연임 제안도 있지만 정치권, 국회의원 특권, 특혜 폐지, 오히려 이럴 때 국힘당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다수 야당한테 우리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 공급을 줄이겠다, 1등석을 안 타겠다, 국힘당이 오히려 내세우는 걸 하는 것이야말로 국힘당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신문에 오다 보니까 국힘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을 손을 봐서 식사비 3만 원을 올리셨다. 그 얘기 됐어요? 농수산물 선물을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자. 이거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인데 민주당이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속으로 좋아하지만 안 하는 일을 왜 국힘당이 이런 걸 먼저 합니까? 차라리 국힘당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봉급을 중산층 봉급으로 줄이자. 국회의원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탄핵 의결되면 장관도 직무정지되는 것처럼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은, 아니면 구속되면은 국회의원도 직무정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과감한 제안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받지 않더라도 똘똘하게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오기가 아닌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소수당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청와대나 아니나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거부권 좋습니다. 1년에 한 200건 정도 거부권을 해서 국민들이 드디어 정치의 신물을 느끼게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거부권을 해서 정치가 더 난장판이 되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그랬죠. 정치적으로 외면한 국민에게 다가오는 대가가 가장 저질적인 인간들에게 지배받는다는 게 딱 2500년 후의 지금 모습입니다. 가장 저질적인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소치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 정치 수준은 그 국민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대국의 현망사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망했지 내부가 약하니까 외부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의상 우리 국민들도 근데 저는 이 국민들이 아까 교육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희망과 기대는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이제는 절벽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서히 망해가는 꼴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 좌파, 정말 가진 40, 50대 중산층 흐리들이 멋쟁이 좌파들, 패션 좌파들이 드디어 내 재산에 칼이 들어오는 거라는 걸 느껴서 조금 늦지만은 그걸 느끼기 전에는 저는 불가능하다. 좀 비관적인 전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느끼도록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베네수엘라를 제가 보니까 베네수엘라 1980년에 1인당 GDP가 4,000불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1,500불이었어요. 싱가포르이 한 5,000불이었으니까 그때 1980년에 베네수엘라가 4,800불이었어요. 싱가포르에 근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유한 나라였는데 1999년에 차베스가 집권해서 2013년까지 집권을 하고 또 차베스의 아들이라고 뭐 차베스의 자기가 뭐 부거제를 자체는 마두라가 집권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1인당 GDP를 봤더니 3,000불로 떨어졌어요. 3,000불이어서 1980년에 4,800불에서 3,100불로 떨어졌는데 1980년에는 세계 37위였는데 이제는 130위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어느 해에는 너무 파퓰리즘 정치였으니까 돈을 막 풀어대니까 인플레이션이 제일 높을 때 보니까 8만 % 연간. 8만이면 한 달에 약 6,000%니까 올 받으면 그 돈 쓸 가치가 없는 돈이 돼가지고 거리에 돈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게 베네수엘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약 3천만 인구 3천만 명 600만 명이 걸어서 미국으로 탈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권을 바꾸립니다. 정권이 왜냐하면 입법, 사법, 군대, 언론, 시민단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이번에 우리가 막지 못하면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대호 소장님. 네, 저 서외 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제가 기조 강연자 중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 13명인데 사실은 시간 통제를 어떻게 하나 지금도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뭐 발제자들이 길게 쓰니까 토론자 5분이라 그랬는데 뭐 토론자 많이 넘겼잖아요. 저는 한 1분쯤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7분 쓰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말입니다. 이 정치 그러니까 경제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20번을 썼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고 뒤에 그 토론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토론문을 갖다 개조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 날 때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7분은 무조건 그냥 끊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저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말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참패의 주범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총선 덱스에 보면은요, 거기에 총선 패인을 갖다가 1번은 뭐냐면은 탄핵으로 인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2번이 뭐냐면 막말 논란, 3번이 공천 논란입니다. 이게. 근데 1번은 그냥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이 나가지 않아서 춥다는 얘기고요. 사람이 책임 있는 거는 막말 논란하고 그 다음에 공천 문제인데 그 막말 논란에
김대호, 차명진이 있습니다. 김대호는 제명이 됐고 차명진은 탈당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 이쯤 되면은요 원래는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책상하고 의자를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침 황교안 전 대표께서 오셨는데, 그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4.15 총선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복귀, 성찰, 반성을 안 하니까, 그 안 한 정도거든요. 제가 4.15 총선 주범이 이게 얼마나 웃기고 슬픈 일입니까, 이게. 우픈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냐면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이 오락선이가 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참패를 갖다가 했으면은요, 그에 따른 어떤 복귀를 하고 성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총선 참패에도 똑같은 짓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총선 백서 안 나왔잖아요. 총선 백서는 평가가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거예요,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였고 외양간 못 고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수의 폭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87년 민주화운동을 갖다가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우리 87년 민주주의 개념에는요, 다수의 폭정에 대한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만세부는 민주주의를 갖다 한마디 신앙화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다수의 폭정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었고, 기본적인 독거밀책도 법률을 못했습니다. 그건 기본 교양이 없었던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다수의 폭정에 대한 어떤 이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 토크빌의 어떤 통찰이나 그리스 2500년 전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이 통찰도 학습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쳐봐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당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빗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조직에는요, 전부 다 권력을 갖다가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최고 어떤 권력자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 기체벌 총수든 뭐든 간에, 그게 대해서 뭐 경제 감시 장치를 달고, 뭐 어쩌든 권력을 쪼개고, 이런 짓을 다 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그 의전 서열 2위를 국회의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정당에 의해 가지고 다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8년 전에 여의도에 이제 사무실을 갖다가 연구소를 갖다 냈는데, 그때 국회 앞에 텐트 딱 하나 있었습니다. 2007년인가요, 그때만 강사법 때문에 그때 텐트 하나 있을 때, 지금은 저기가 텐트 총이 돼버렸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게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흔들면은 여기에 적과 꿀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특수이익을 갖다가 정진하는데 도움되는 그 규제가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고 이대로 가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근원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987년 민주주의의 어떤 이 거대한 어떤 무지와 착각에 대해 가지고, 제 1번 착각이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4개의 착각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 발제문에 써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놓친 건데, 근데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체제 문제, 선거제도 문제, 권력 구조 문제, 국회 운영의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정당원 있지 않습니까? 정당원들의 어떤 그 시민적 특성과 이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문제,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갖다 다 놓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발제문에 써놨는데, 어떤 그 모순 부조리를 현상을 묘사하기는 참 쉽습니다. 오늘도 보면 대부분 묘사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킹핀을 찾아내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실질적으로 처방을 하고 고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수많은 토론을 와보면 정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수많은 현상 묘사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다 비문감기하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등등등. 그런데 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킹핀을 갖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힘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정치 단문이라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뭐냐면 현상 묘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왜? 성찰 완성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그래 상세히 썼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시장님의 프로젝트 가장 그러니까 개화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국기하고 지금이
150년 역사에서 세 번째 흥망이 걸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진원 쪽이 역적이 됩니다. 그 개화파가 집권을 해도 위정척사파를 척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위정척사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했을 때 좌파를 갖다 척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우리를 갖다 쓸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의 큰 방향을 놓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집권해도 저쪽을 갖다가 존중을 갖다 하려고 그러고 적어도 척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척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완전히 국가의 방향을 틀어내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개화기 건국기의 이런 세 번째 어떤 이 국가 혁명이 갈릴 길이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시간이 좀 조성해 이것도 말씀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 얘기 나오면 제가 한국방에 글을 올렸지만, 제가 이 사실문이나 토론을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걸 서술식으로 책을 내려고 그래요. 이 책을 내고 지방에도 한 2-3회 제가 순회 강의도 하려고 해요.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자꾸 끌고 있으니까 남순 교수님 10분 정도면 될까요?